반갑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입문과정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것인지를 딱 하나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시작합시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OT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왕초보 과정을 먼저 한번 학습을 하고 들어오시면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초보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아주 가벼워요. 내용들이 아주 가볍게 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될 내용도 매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왕초보 과정에서 한 내용들을 먼저 듣고 오시면 입문 과정 또 그 다음 우리가 단계 진행할 때마다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용이할 테니까 한번 꼭 보고 오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OT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O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워밍업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거고요. 때로는 책을 보는 게 귀찮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자꾸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OT를 꼭 보세요. OT를 보셔야 내가 가는 옆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오는 방향이 설정될 겁니다. OT가 나침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입문과정 OT를 보시기 전에 왕초보 과정의 OT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초보 과정에서 OT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한번 진행하고 가려고 합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수험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과 시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왕초보 OT에서 설명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학습하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사고하셔야 돼요. 내가 이 파트를 출제한다면 나는 이거 어떻게 출제할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출제할 건지, 그리고 실제 출제자들은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출제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야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은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양구 또한 강의를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와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이유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러면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려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강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강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5년 전부터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해가 중요합니까? 암기가 중요합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 부분 착각을 하고 있는 영역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난 이거 아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이해를 한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아주 다른 영역이라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암기를 하는 게 좋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느냐? 출제자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그죠? 즉, 출제자가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과정을 물어보는 것들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답을 찾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죠. 그런데 결론을 물어보는 게 있죠. 결론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일 때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 찾아라. 이제 우리 시험은 요거는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그 결론을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했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의 영역과 정답을 찾는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워진다든지 또 이해를 하면 오래 간다든지 이런 거 시험에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암기가 되면 이해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와 똑같은 거니까 이 둘의 관계는 절대 논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이해할 것은 이해합시다. 암기할 것은 암기합시다.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강의는 당연히 이해 중심으로 해야죠. 그래서 논리적인 스토리를 쭉 전개할 거예요. 그럼 논리적인 스토리를 쭉 전개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답을 못 찾는 것은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쭉 하실 때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는 그것은 숙지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봅시다.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의 대부라고 하는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적 사고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평소 우리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시험 장소에 갔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형태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가령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소파에 앉아서 시험을 본다면 평소 소파에 앉아서 학습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딱딱한 의자와 책상 앞에서 시험을 본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내가 시험 치는 날 제일 앞자리에서 시험을 본다면 평소에도 제일 앞자리에서 학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즉 프로이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기존의 환경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관계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와 관계없는 것은 절대 학습할 필요도 없고, 결과적으로 시험에 놓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 갔을 때 적용하지 않을 거라면 학습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한번 쭉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론에서 해야 될 내용들인데 쭉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된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블랭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블랭크, 여기다가 블랭크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랭크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올바르게 나열된 것 찾아라 이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요. 자,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선생이나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수험생이나 어떤 학습을 하느냐,
첫 자를 따기 시작하는 거죠. 가공, 기유 이렇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첫 자를 딴 거예요. 그럼 시험을 보러 간 거죠. 가능 총소득의 동의어가 잠재 총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유순세세를 딴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가능 총소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에 잠재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첫째 딴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분류하거나 답을 못 찾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과 결혼을 하다 보면 동의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동의어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정확히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번역하는 차이인 거죠. 결혼에서 다루어지는 학문들은 말입니다. 90%가 미국 겁니다. 이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학문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금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영어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어떤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데디를 꼭 아빠라고만 번역해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엄마의 남편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도 다양한 형태의 번역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론은 첫 글자를 땄을 때 시험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한 문제도 못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과목은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오늘은 간략하게 학습 방법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순서를 알아야만 어떤 형태의 문제든 풉니다. 계산 문제이든 이론 문제이든.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득이 뭔지 자본이득이 뭔지를 몰라도 괜찮아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전체를 쭉 보시면 무엇인가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차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무엇인가를 차감하니까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유효 총소득에서 또 무엇인가를 차감하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자본이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가격에서 무엇인가를 차감하니까 순매도 가격이 나오고 막 이런 구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전체를 쭉 보니까 차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일하게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을 하는, 플러스를 하는 항목이 딱 하나 있어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보고 올게요. 자, 30회 기출문제인데 전체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0회 시험이니까 최근의 형태라는 얘기겠죠. 보세요.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자, 차감한다. 그죠? 차감한다. 그리고 가산한다.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가산한다는 말이 더한다는 얘기죠. 플러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기타 소득이죠. 다시 앞에 가서 보고 올게요. 자, 보세요. 플러스하는 것은 기타 소득밖에 없죠. 그러면 요 가산한다는 게 옳은 지문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기타 소득, 영업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렇다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답은 3번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답을 찾는 게 훨씬 정확하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첫 글자를 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특히나.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첫 글자를 따는 게 한 5개 정도, 한 서너 개 정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괜찮아요. 왜 첫 글자를 따는 거, 왜 그는 첫 글자를 따는 게 괜찮느냐?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로지 그 단어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첫 글자를 따놓으면 활용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첫 글자를 한 10개, 50개 이렇게 따면 말입니다. 나중에 활용을 못해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만 개론에서는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설명했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어떤 수익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고 빼면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온다는 건 하나 알았고요. 유일하게 플러스, 더한다, 가산한다는 것은 기타 소득 하나밖에 없다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결론은 전체 구조에 있어서 이 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둘이 제일 중요할까? 자, 제일 위에 이 부분은 강의를 26년 해본 결과 안 틀립니다. 누구도. 왜 안 틀릴 것 같습니까? 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다는 건 뭐냐? 늘 본다는 얘기예요. 이 파트를 학습하려고 책을 펼치는 거죠. 그럼 일단 봅니다.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다음에 봐야죠.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항상 보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립니다. 다음. 세전이죠. 단어 그대로요. 세금 내기 전이라는 얘기죠. 세후죠. 세금 낸 후죠. 그럼 차이는 당연히 세금이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안 틀릴 것이고요. 요거 안 틀려요. 그러면 결론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까 잘 보세요. 요게 포인트를 잘 보세요. 순자가 떴죠. 순자가 뜨면 무조건 비용이 나와야 돼요. 순 땡땡이란 하면 반드시 비용, 차감 이렇게. 자, 그래서 아니 그냥 순영업 소득이라고 쓰면 될 텐데 왜 순 땡땡이라고 했을까?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 땡땡이죠. 비용 빼죠. 무엇인가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하나. 순 땡땡, 순자가 떴다, 그럼 비용을 차감한다. 하나만 더요. 세전이죠. 자, 세전 위에 뭐 있죠? 부채죠. 그러니까 세전 땡땡을 구하려면 반드시 지문에는 부채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왜 땡땡이라고 했을까? 이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전을 구하려면 부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말은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 미상환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부채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차감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순자가 보인다, 비용을 차감한다. 세전자가 보인다, 부채를 차감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최근 문제 답을 찾는 데 좋다는 얘기죠. 볼까요? 여기 순자 떴죠. 그럼 의식적으로 비용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죠. 비용과 경비는 똑같단 말이죠. 비용을 반드시 여기까지 봐야 돼요. 차감한다는 거. 그 다음 보세요. 세전 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채죠. 부채를 차감한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진장 첫 글자를 따면서 암기를 해요. 가유순세세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공기유 이걸 또 리드미컬 있게 따기도 하고. 자, 좋아요.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나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찾는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다가 쓰는 거죠. 가공기유 쭉 씁니다. 쓰고 끼워 맞추기 하는 거죠. 자, 답은 찾을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이죠. 결론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험 날짜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라는 거. 한 문제에 40초 안에 푸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결론은 누가 합격하느냐?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그럼 그 시간을 내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자 따서 끼워 맞추시기 답 좋죠. 답을 찾는다고요. 댁에서. 혼자서 천천히 하면. 그래서 2분, 3분 걸려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합격은요? 합격과는 관계없죠. 그런 학습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보시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OT에서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세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과 관계없는 학습 하지 말자고요. 순간
착각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습하지 말자고요. 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래서 이걸 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첫 글자만 따서 학습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사고하는 거지 출제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아니죠. 출제자는 그렇게 출제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훨씬 정리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것. 자, 오늘 입문 과정에서 OT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런 OT들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또는 아이고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지? 이렇게 될 때마다 왕초보 과정에서 OT 좀 보시고 입문 과정에서 OT 보시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OT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왕초보 과정의 OT와 입문 과정의 OT를 활용하세요라고 적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왕초보 과정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5개 단원이라 그랬죠. 전체 12개 단원요. 전체 우리가 12개 단원을 학습하는데 그중에 5개 단원에서 많이 출제되었을 때는 70%까지 출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단원과 보다 더 익숙해져야 되니까 왕초보 과정에서도 5개 과정에 대한 내용만 정리했고요. 입문 과정에서 5개 단원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 첨부 자료를 하나 지금 올렸으니까 그 첨부 자료를 다운받아서 책에 딱 꽂아 놓으세요. 그 첨부 자료가 어떤 거냐면 앞으로 입문 과정, 기본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 건지를 해놓은 거니까 그걸 한번 활용하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도 5개 단원 할 텐데 첫날 수요 공급을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문 교재 있죠? 입문 교재는 30페이지입니다. 입문 교재 30페이지를 딱 펼쳐 놓으세요. 펼쳐 놓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오세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자, 수요와 공급의 정의부터 시작하는데 자, 수요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왕초보 과정에서 한번 다루었죠. 우리가 즐겨 쓰는 얘기죠. 수요 또는 수요자 이런 말을 즐겨 쓰죠. 수요자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구매한 사람,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따라서 수요의 개념은 샀다가 아니고 사고 싶다라는 얘기죠. 욕구라는 개념. 욕구라는 개념. 자, 그런데 단순하게 사고 싶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요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능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매력. 그래서 욕구와 능력을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유효수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 그러면 자, 생각을 하세요. 유효수요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결론은 답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욕구와 능력을 다 표시한 게 답이라는 얘기죠. 자, 투자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투자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싶다. 자, 그런데 사고 싶다고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 부른다고요? 잠재수요. 잠재수요는 우리 시험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대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고 싶은 욕구에다가 가지고 있는 돈, 즉 구매력이 수반되면 무슨 수요라고 부른다고요? 유효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니터에서 키워드 한 가지는 딱 기억해야죠. 이게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유효수요가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키워드는 뭐가 된다고요? 욕구 더하기 구매력. 그래서 수요의 성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이다. 보유하고자 하는 이게 욕구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효수, 방금 유효수를 정의한 거죠. 일정 기간에 대립되는 표현은 일정 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들은 조금 봐놓으세요. 유량, 저량,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욕구를 말하고요. 틀리게 출제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라는 표현을 틀리게 내기는 웃기지 않습니까? 비욕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그중에 우리는 두 가지는 이미 끝냈죠. 보유하고자 한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욕구다 그랬고, 그 욕구에다가 구매력을 수반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유효 수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의 성격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세 가지 개념 중에 두 가지는 정리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몸 좀 푸세요. 자, 몸을 릴렉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무엇인가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잘못 인식되어서 잘못 들어가 버리면 끝없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또 한번 프로이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죠. 그죠? 우리가 초등 때부터 우리는 끝없는 학습을 해왔는데, 자,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무엇인가를 학습해서 머리에, 그죠?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죠. 근데 만약 여기서 잘못 인식하고 잘못 기억한 것을 올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내가 아는 것의 10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전혀 몰랐던 무엇인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1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바꾸는 데는 10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하고 끝내세요. 근데 뭔가 자꾸 산만하다고 느낄 때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집중력이 좋을 때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유량, 대립되는 표현이 저량.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정 시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표현한 데는 플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치한데 말입니다. 유치한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글로 스톡 이렇게. 영어도 제시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스톡 이렇게. 영어를 주는 게 홀랐죠. 자, 가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질문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통념상, 대한민국에서 통념상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근데 실은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량구에게 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강량구가 여러분들에게 29세입니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량구에게 질문할 때 2021년 11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2021년 11월 현재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대답은 달라졌겠죠. 그냥 몇 살입니까? 그러면 강량구도 그 언젠가 그죠? 10살이었던 때도 있었고 29세였던 시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29세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 내재가 돼 있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실제가 어떤가요? 그죠? 올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현재.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일정 시점. 그게 일정 시점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2021년 12월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땡땡 현재 이렇게 놓으면 요거 일정 시점을 말하는 거구나. 절량을 말하는 거구나.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1년 동안 이렇게 놓으면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림 하나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컵에 물을 담아서 큰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리터씩 물을 넣은 결과, 부은 결과 현재 100리터가 있대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잘 따져봅시다. 시간당
1시간에 10리터의 물을 부었다.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유량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유량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구나라는 걸 빨리 한번 인식해 봐요. 아, 시간적 개념이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시간이다, 하루다, 1년이다. 아, 이게 유량이라는 개념이구나. 결과, 현재는 100리터가 있죠. 현재 100리터. 이게 처량이죠.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랜선으로 만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 막둥이들, 자, 막둥이 손 들어봐요. 자, 막둥이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용돈 얼마입니까?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제 막둥이들은 가만히 있고요. 자, 방금 용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만 원이랍니다. 이 용돈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응? 많다고요? 또 적다고요? 자, 막둥이들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막둥이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용돈 얼마입니까? 아, 1시간에 10만 원이다. 한 달에 1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자, 용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만 원이래요. 용돈이 10만 원이다. 자,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적은 거죠. 1년에 10만 원이라면 아주 적은 거죠. 그런데 1시간에 10만 원이다. 1분당 10만 원이다. 많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야만 용돈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잘 설정해 봐요. 자, 먼저 이 개념을 왜 설명하느냐 하면, 자,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만났는데 전혀 처음 접하는 거고 내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99%, 정확히 말하면 99.9%, 100%예요. 99.9%는 수업 시간에 이거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0.001%에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0.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시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까? 2021년 1년 동안은 0.9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2021년 11월 현재 0.9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후자 쪽이죠. 그죠? 시력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은 너는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시력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되는 거죠. 아, 유량과 저량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게 불편하냐면 어떤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을 시간을 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종류들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결론 이 안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자, 한 가지만 딱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얘네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숙지할 건데 구태여 지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보자고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보세요. 인구 증가율이라는 것과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2021년 1년 동안 5,1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중에도 1월 1일자의 인구수와 그죠? 3월 5일자의 인구수는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확한 걸까요? 현재. 그죠? 2021년 현재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2021년 11월 현재 5,1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인구수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그것은 저량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인구 증가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수가 1% 증가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시간적 개념이 쭉 들어가고 있죠.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유량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거래량, 생산량, 수요량 몽땅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생산량, 거래량, 건축량, 수요량, 공유면 다 똑같아요. 다 유량적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고량. 자,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건설회사가 2021년 1년 동안 100단위를 생산을 한 거죠. 그런데 70단위가 수요가 된 겁니다. 30단위는 미분량이죠. 미분량,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재고량이에요.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1년 1년 동안 100단위를 생산했는데 1년 동안 70단위가 수요가 되었고 현재 미분양된 게 30입니다. 이래 돼야죠. 그죠? 편안하죠? 가볍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요 개념 하나 설정해 놓고요. 자, 이 표현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접할 건데 이 용어 좀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회계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알고 계신 건데 만일 80년대, 90년대 회계학을 공부하셨다면 그때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을 거예요. 그 대차대조표를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거는 딱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째로 머리에 좀 입력해 주세요. 자, 재무상태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대변 몰라도 상관없고 시험과는 관계없으니까요. 자,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유량과 저량에 대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공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100조고 부채는 60조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들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그렇죠. 저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량.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말로 무조건 다 저량이다.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앞에 거 한번 보세요. 방금 우리가 저량을 봤죠. 저량, 자산. 뭐 실물 자산도 자산이니까. 자본, 부채 이런 것들. 아파트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아파트 가격. 근데 여기서 가격을 잠시 무시하고 아파트라는 것만 보면 그건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재산이 어때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봐도 되고 가격은 일단 잠시 그냥 보류해 놓고요. 자, 자산, 자본, 부채. 이것도 공이다. 뭐가 된다고요? 저량. 이거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유량저량 단골 메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더라. 그럼 시간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런 표현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1년 동안 첨가구를 생산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유량. 그러면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의미하는데 일정 시점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2021년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아, 저량이구나. 하나만 더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을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포인트만 딱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는 게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손실이죠. 손실. 그게 비용이란 뜻이고요. 이익이라는 게 수익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공시되는지 보세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요. 공시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딱 주어지죠. 그러면 쉽게 표현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거죠. 오케이. 그럼 비용이라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수익과 비용이 딱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자,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공이다 유량이라는 것. 자, 그것만 가지고 잠시 하나 더 구경해 볼게요. 자, 오세요. 칠판 보세요. 투자.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유량입니다. 소비. 돈이 나갔죠. 자, 수익입니다. 순영업 소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익이죠. 자, 연소득 수익이죠. 임금, 월급, 급여 이것도 수익이죠. 돈이 들어온 거죠. 예, 소득, 수입, 임대료, 수입, 비용 예, 대부분 다 끝나버릴 겁니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항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퉁쳐서 수익과 비용, 그죠? 수익과 비용 이들의 공통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들은 공이다 유량.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뭘로 보자고요? 절약.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항목들은 손대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다 정리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 정리될 거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해 놓자고요. 아,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세 가지는 이거 절량이야.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유량이야. 그런데 왜 절량이지? 왜 유량이지? 이렇게. 자, 이제 결론입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까? 결론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초보 과정에서 OT 강의를 지금 듣고 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키워드였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지금이 입문 과정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입문 과정이든 그게 심화 과정이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매 순간순간이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좋아, 오케이. 자, 그런 게 유량이고 그런 게 절량이라는 거 알겠는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죠. 여러분들은 강량구에게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래서 자산이 유량이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게요. 출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키워드는 뭐라고 했으면 이게 정답이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에 있어서 뭘 물어보느냐 이거 물어봐요. 유효 수요가 무엇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요? 그렇죠. 욕구 더하기 구매력.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유량과 절량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왜 자꾸 이걸 헷갈려 하느냐면 약간만 해석해 버리면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 유량과 절량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돈이 나간다, 들어온다, 투자했다, 소비했다, 각종 소득이다, 각종 비용이다, 공이다, 유량이야. 일단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세요. 용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입력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인생사 짬밥이에요. 짬밥. 경험이죠, 경험.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것이 반복되고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내 몸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숙지됩니다. 지금은 용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었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절량이고 유량이야 이 정도 개념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러 개 포인트 두자고요. 그래서 유량은 뭐라고요?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수익과 비용들. 절량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자,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합시다. 31의 기출이네요.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자산, 자본, 도로죠. 뭔가요? 절량이죠. 하나씩 갑시다. 자산은 절량이죠. 소득, 돈 들어왔죠. 수입이죠. 유량. 소비, 돈 빠져나갔죠. 유량. 통화량. 자, 이렇게 이제 생소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해 나갈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력. 자,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투자처를 찾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뜻일까요? 안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그럼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럼 저량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량. 자본도 저량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단어 신경 쓰지 말고요. 아까 공급량, 건축량, 유량이었죠. 유량은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OT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제자 입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오케이. 다 알아듣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그걸 항상 질문하시고 강양구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요. 그래야만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왕초보 과정은 여러분들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조금 설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제시 안 했고요. 입문 과정부터는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바이블입니다. 입문과정 1강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